자,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넘어가 볼게요. 세도정치, 아까 선생님이 순조 때 신유 박해와 홍경래에 난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철종 때는 진주에서 일어났었던 임술 농민분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요, 안동 김씨 세력들은 삼정이정청을 세웠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정이정청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안동 김씨 세력들이 머리를 썼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말을 또 잘 들어먹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왕을, 어린 왕을 앉혀놓고 우리가 요리조리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전주 이씨, 왕족 출신인데 되게 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었어. 마치 철종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외척 가문에서 결혼식을 하고 축제가 열리고 파티를 하게 되면, 파티라는 표현을 쓰지만 잔치잖아요. 이 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가가지고 정말 재롱잔치 하듯이 이 외척 세력들한테 재롱을 부리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하응이야. 이하응은 막 진짜 외척들이 이제 떡을 던져주면은 가가지고 물어올 정도로 개의 역할을 하고, 아, 저는 바보입니다 이러면서 정계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바보 천치인 것처럼 연기를 했어. 그러다가 너 저기 전주이씨 가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너 아들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저 닮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멍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됐다, 그럼 너 아들을 왕으로 앉히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히자마자 바로 이하응의 표정이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했을까?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 바로 고종이고 이하응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왕이 됐던 게 아니었어. 이하응은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습니다. 고종입니다. 자, 고종 집권기 때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때를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부릅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통치를 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단은 외척 세력들을 축출해냅니다. 외척 세력 축출, 안동 김씨 세력들을 대거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변사를 폐지해요. 외척 세력들의 기반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우리 이런 외척 세력들 어디에서 힘을 키웠다 그랬지? 전국에 여러 개 있었던 서원을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서원 축소.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대거 없애버리는 거죠. 영조께서도 이 정도로 서원을 없애지는 못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극소수만 남겨놓고 서원을 다 폐지시킨 다음에 서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들. 이걸 다시 왕실로 복속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삼정문란을 시정한다, 바로잡는다. 첫 번째, 전정이었습니다. 토지제도에 대한 문란함. 아니, 분명히 난 토지를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이나 토지세를 내라고 하네. 토지를 측정하는 정확한 단위가 없으니 그냥 야, 토지세 내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야, 내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지갑을 활짝 열고 줘야 돼버리는 거지. 어떡해, 너무 슬퍼, 그죠? 그래서 이 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죠?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토지를 얼만큼을 가지고 있냐? 토지 조사야. 토지를 조사한다. 토지 조사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수취할 수 있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 군정. 선생님은 이 군정에서 정말 간복하여 싸웁니다.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최초로 정말 양반한테도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의 이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군포를 누구는 안 내요? 누구는 군대를 안 가요? 양반은 안 가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단 말이야. 그러니 이 흥선대원군께서는 호포제를 실시하여, 호포제라는 것은 가가호호. 무슨 뜻이야, 재원아? 가가호호. 네, 집집마다라는 뜻이잖아요.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는 거야. 무조건. 집집마다. 그럼 양반의 집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어. 집집마다 군포 내라고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던 것이죠. 최초로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었었다. 그리고 환정, 환국에서 환정으로 변질됐던 이 가장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환정을 어떻게 바로잡냐? 이거야. 나라에서 지정된 관아에서만 빌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독과점이야, 얘들아. 독과점. 나 혼자만 너네들한테 뭘 빌려줄 수 있다고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내가 붙여도 여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한테 빌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창제 요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의 병사를 뭐라 그래요? 네, 사병이라고 얘기하죠. 사창이라는 것은 개인의 창고라고 할 수 있어. 사창제를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가 빌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빌려줄 수 있고 나라에서 좀 이 마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사창이 돼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이런 우리끼리 뭘 할까? 이자를 가지고 다툼을 하겠지. 이자를 가지고 경쟁을 하겠지. 조금 더 싸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빌리겠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환정의 문란을 바로잡았다까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개인의 창고를 개방하다. 사창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시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우와 흥선대원군 최고라는 소리가 들려지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무리한 무리수를 둡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었던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경복궁을 재건하는 것은 좋죠? 아니, 안 좋지. 왜 안 좋아? 누가 지을 건데? 흥선대원군이 직접 뚝딱뚝딱 지을 거야? 아니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노동력을 증발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재원이가 이때는 양반한테도 세금 걷는데 야호 야호 이랬다가 이렇게 흔들었던 손으로 뚝딱뚝딱 경복궁을 짓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이것보다 더 심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다 참을 수 있지만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정치를 못하는 정치가여도 경제를 못 살리면은 그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훅 떨어지잖아. 지지도가 딱 떨어진다고. 그치? 경제를 못 살리면은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 경제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바로 당백전을 발행해요. 당시 숙종대부터 쓰였던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동전, 여러분들 뭔지 알죠? 상평통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평통보. 그죠? 근데 이 상평통보는 하나의 화폐였잖아. 이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 한 개당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당백전은 이 상평통보의 3배에서 4배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동이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100배의 가치면은 동도 이 상평통보를 만들 때보다 100배의 동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러지가 못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시장 경제가 혼란해집니다. 시장 경제가 혼란해지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라고 얘기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돈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사람들이 흥선대원군 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흥선대원군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민심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자, 1886년 때부터 흥선대원군의 업적 찬찬히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딱 집중하고. 자, 우리 일단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었단 말이야. 요거를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프랑스 선교사가 9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흥선대원군이 대접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같이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 항상 밥 먹고 나서 뭐 해야 돼? 후식 먹어야 되잖아. 이때는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 있잖아. 너네 프랑스로 돌아가가지고 러시아 좀 우리나라에 자꾸 러시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좀 견제해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조선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성리학을 중시하고 이 신리와 대의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에서는요,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막 혼신을 다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막 영상 보내주고 후관리 막 엄청 잘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얘들아, 이 수업 다 끝나고 이번 강의평가 잘 좀 부탁해 할게. 강의평가 만점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다 대고 대부분 만점을 안 줘도 네 알겠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싫은데요? 만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체. 그치? 예의상이라도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하지. 단칼에 거절을 해보니까 흥선대원군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숙청을 해버리고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도들을 대거 숙청했던 사건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박해 때는 1866년이었습니다. 1866년.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여요. 그러니 선교사 중에 한 명이 프랑스로 넘어간 거지. 도망을 친 거지.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조선에서 뭐가 일어났어? 조선에서 우리 우리 천주교도 교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대거 죽였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에서 뭐! 가만두면 안 되겠군 하면서 들어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인양요입니다. 그치? 병자호란을 잠깐 잘못 얘기하게 되지. 병인양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병자호란을 했었으니까요. 병인양요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병자호란과 양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양요는 양놈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서양 세력들이, 양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계속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서양 세력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같은 연도에 평안도에 이렇게 훔척 들어오는 배가 있었으니 그 배의 이름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평안도 지역, 아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건 평안도 있죠. 거기에 안찰사로 있었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규수가 이 배에서 내린 미국인들을 보고, 이건 미국 배였거든? 미국인들을 보고 엥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엥? 당신들은 누구? 이러니까 갑자기 미국인들은 우리랑 수교하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랑 거래하자 라고 하면서 요란을 벌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질로, 일반적인 사람들, 평안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질을 잡아버리는 거야. 안 되겠군. 소각시켜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먼저였고요. 이건 강화도가 아니었다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등부 친구들은 이미 지나간 시험범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평안도였다. 병인양요는 강화도로 들어왔습니다. 강화도로 들어왔었다. 강화도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당시 싸우면서 우리가 싸움으로 당연히 밀렸죠. 밀리게 되니까 이때 우리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들도 대거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독일이야. 오페르트 도굴 사건. 여러분들 요거 병인양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자, 문수산성. 문수산성에서 한 문수 장군이었나? 아, 잠깐만. 잠시만요. 나 이거 한성근 장군께서 문수산성에서 전투를 하셨고요. 그리고 양원수 장군께서 정족산성에서 전투를 하셨습니다. 문수성 전투,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 독일 상인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알고 있는 걸 초등학교 때 끝났어야 돼. 이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 자, 여기에서 남연군이라는 것은 누구시냐?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셨어요. 계속 흥선대원군한테 수교를 하자고 독일이 들이댄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흥선대원군께서 싫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든 우리랑 수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야겠군 이라고 하면서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해요. 파는데 너무 단단하죠? 잘 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도굴미수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은 생각해봐봐. 우리 부모님의 묘지야. 우리 부모님의 묘를 파다가 들켰어. 파다가 걸렸어. 파다가 포기했대. 화가 나, 안 나? 다 파고 가도 화가 나는데 파다가라도 화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 정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1871년이었어요. 바로 이 병인년으로부터 5년 후였는데요.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이때도 강화도로 들어왔어요. 이때는 어제현 장군께서 광성보에서 전투를 하시다가 전사를 하십니다. 수자기까지 이 전리품으로 미국한테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미양요, 어제현 장군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성보. 자, 그리고 나서 이 신미양요, 사실상 미군은 죽은 사람이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전투로 죽은 사람은 없어. 실족사한 사람들은 있어도. 근데 우리 강화도에 있었던 강화도민과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때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이 후퇴를 냈어. 이거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만 할 뿐이다. 해가지고 후퇴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정말 진저리가 나죠. 왜? 계속 들어와가지고 뭐 하자고 들어와? 왜 놈들이 자꾸 서양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수교하자고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예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냐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이랑 수교하지 않을 거야. 조선에 들어오지 마렴이라고 해서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자, 척화비가 무슨 뜻이냐? 보세요.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인 거야. 수교하지 않겠다.
통상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짐을 담은 비석이에요. 요 순서는 시험 문제 1타. 여러분들 고등학생 친구들 3명 있죠? 고등학생 친구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 또 기적의 분홍펜을 들었습니다. 분홍분필. 자, 보십시오. 제너럴. 여러분들 제너럴 병원에 옛날에 제너럴 허스피럴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었거든요. 자,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요렇게 외우면은 아주 무난하게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근데 얘들아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 궁금해야 돼. 근데 제너럴 셔먼으로 수각됐을 때 바로 들어왔어야지 왜 5년이나 있다가 미국이 들어왔어요? 때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야. 어떤 대통령? 네, 맞아요.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 노예 해방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그 시기였단 말이야. 남북전쟁이 다 끝나고 미국이 휴 남북전쟁 끝 이러고 보니까 배를 보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없네. 이건 아니었지만 나중 가가지고 알게 되었던 거란 말이야. 이 보고가 들어왔었네. 조선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던 시기와 신미양요 시기가 다르다는 거 당연히 알아주셔야 되고 많은 친구들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바로 신미양요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는 미국이 남북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 5년 후에나 나중 가가지고 들어온다.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봐봐.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대원군 집권기는 약 10년이잖아요. 이분은 절대로 통상수교를 하지 말자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었지. 그치? 척합의를 건립했으니까요. 약 1860년대에는 통상수교를 거부했었어요. 거부. 잠시만. 지금 5분이거든? 재원아. 잘 갔다 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 거부 운동을 했었던 기정진과 이항로 선생님이 있어요. 이항로 선생님은 진짜 3살에 천자문을 다 뗐다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나 근데 이것보다도 특히나 알려져 있는 것은 기정진 선생님은 바로 이분의 스승님이었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면함 최익현 선생님. 최익현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흥선대원군 이제 내려오십시오. 흥선대원군 그만하라고 그 상소를 썼던 사람이에요. 최익현 기억을 해주시고요. 1870년대에는 우리 1870년 하면은 1816년 뭐 기억나? 조일, 수호, 조규.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항하면 안 돼. 일본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개항을 요구했거든.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항로 선생님의 제자였던 면함 최익현이었습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반대 운동을 했던 분이시고요. 이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양일체론을 이야기했어요. 외양일체론이란 무엇인가? 봐봐. 이 외는 어느 나라를 뜻하는 것 같아, 준영아? 그렇지. 일본이야. 일본과 서양은 일체래. 똑같대.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서양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낯설고 싫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이 강화도 조약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운요호라는 배가 우리 강화도에 들어와서
무력으로 압박을 해옵니다. 사인해, 사인해. 사인 안 해. 이렇게 압박을 해오게 되니 이때 맺게 되는 게 조선과 일본이 수호하기로 약속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야.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 조일수 조교가 승인이 되면서 이 최익현의 개항반대 운동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해요. 조일수 조교 체결되고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을 때 우리가 파견했던 사절단은 누구였어? 통신사였지. 통신.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다. 1차로 파견했던 사람은 김기수였고요. 1차 김기수. 2차가 김홍집이었습니다. 자, 2차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김홍집이 수신사, 일본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게 돼요. 그것은 바로 황준원이라는 중국 사람이 썼었던 황준헌이 쓴 중국 사람입니다. 황준현 조선 책략이었어요.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조선아,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너네 나라 솔직히 조금 위험해. 너네가 진짜 견제해야 되는 거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러시아야. 러시아가 너네 나라를 먹으면 답도 없다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 강한 나라잖아요. 그쵸?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친중국 그리고 일본이랑은 친해져야 된다. 미국은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 그래. 미국이랑 일본이랑 친해지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조선 책략을 들고 왔을 때 우린 한참이나 고민하다가 이어져 1880년대 이 조선 책략이 들어왔던 게 정확하게 1881년이었거든요. 이때 80년대는 개항을 이미 했으니 개화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 책략에 반대해가지고 개화 반대 운동을 하는 세력들, 영남에 있었던 유생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야, 너네 미국 알아? 미국이란 나라 알아? 야, 1788년에 생긴 신흥 국가인데 뭘 믿을 수 있다고? 이 족보도 없는 미국이랑 같이 수교를 한다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영남 만인소예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만손을 주도로 해서 이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들이 올린 상소는 이 정도면 양반이야. 만원척사소라고 하는 그 상소를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지가 찢깁니다. 네. 완전 진짜 이 팔다리가 다 잘려버려요. 왜냐면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미 흥선대원군은 1870년대 실각을 했어요. 아시죠? 1873년까지 정권을 유지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고종이 친정을 합니다. 고종과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가 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명성황후랑 고종이랑 같이 있는데 아니 진짜로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이랑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만원척사소에 써져 있던 상소 내용을 이었습니다. 고종 귀 막히셨어요? 눈이 안 보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아세요? 아는 나라예요? 모르시죠? 근데 뭘 믿고 수교하겠다는 겁니까? 야, 말이 됩니까? 고종!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지가 찢기는 거, 뭐라 그러지? 저기,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도 무서울 텐데 끝나지 않고 영남만인소,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이만소를 집중으로, 이만소를 주도로 해가지고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바로, 이 수신사, 김홍집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김홍집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때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중국이 가운데에 껴가지고 우리가 조금 중재를 해줄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우리 금요일 날에 한번 쭉 나가 볼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